암보다 더 무서운 건 치료가 끝났다고 안심한 순간 다시 찾아오는 두 번째 암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술도 잘 되었고 항암 치료도 끝났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제 괜찮겠지라고 안도하는 그 순간 병원 문을 다시 두드려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검사 결과 재발 혹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겪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적인 습관 속에 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암의 원인을 체질, 유전 혹은 단순한 운명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본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먹는 음식, 생활 습관이 암의 향방을 바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암이 무섭게 다시 찾아오는 이유는 치료 이후에도 여전히 암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먹이 그리고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매일같이 만들어주니 그들은 다시 자라날 기회를 얻는 것이죠.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먹어온 것들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나? 네, 충격적이지만 바로 그 음식들이 문제였습니다. 흰쌀밥, 달콤한 음료, 아침마다 챙겨 먹는 우유 한 잔, 편리해서 자주 찾는 편의점 도시락. 이 모든 것들이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연료였던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연구와 실제 환자들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70대 박모 어르신은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기뻐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며 여행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정기검진에서 간에 새로운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분은 당황하여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또 생긴 겁니까? 수술도 하고 항암도 다 받았는데. 그때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식습관은 어떠신가요? 박 어르신은 대답했습니다. 아침마다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먹고 점심은 대충 빵으로, 저녁은 고기 반찬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치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암을 다시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혹시 마음속에 스치는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나도 매일같이 마시는 차, 자주 먹는 빵, 혹은 손자 때문에 자주 사다 놓는 소시지. 설마 이런 게 문제일까? 하고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지는 순간일 겁니다. 예, 바로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큰 위험이 됩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합니다. 그들은 정상세포와 달리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고 무한히 분열하며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 필요한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엄청난 에너지, 바로 당분입니다. 둘째, 세포 분열을 자극하는 성장 인자들입니다. 셋째, 몸속에 만성적인 염증을 만드는 환경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암세포의 적이 되어 싸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동맹자가 되어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걸까요? 아침에 달콤한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 기름진 튀김을 먹으며 저녁에는 치즈와 고기를 곁들인 식사를 하는 그 순간순간이 암세포에게는 고맙습니다 라는 신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나이도 많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몸은 언제든 새롭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0세가 넘어도 생활을 바꾸면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고 몸의 회복력이 살아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와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확인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이 암을 키우기도 하고
암을 굶겨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 일본의 한 환자 모임에서 보여준 95%의 생존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신약도 값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끊고 지켜야 할 습관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내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치료가 끝났다고 안심하고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편리하다는 이유로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고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심코 우유를 마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암을 불러오는 진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암이라는 거대한 적을 두려워하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암세포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면 싸움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나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매일같이 손에 쥐는 음식, 매일같이 선택하는 생활 방식. 그것이 두 번째 암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단 한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암을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암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모든 게 끝났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그 이후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는 마치 불이 난 집에서 불길을 급히 끄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껐지만 재는 여전히 남아있고 작은 불씨가 남아있다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암도 똑같습니다. 수술과 항암, 방사선이 불길을 끄는 과정이라면 이후의 생활은 다시 불이 붙지 않도록 재를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서 두 번째 암이라는 무서운 불길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숨겨진 진실 하나를 드러내겠습니다. 암세포는 단순한 세포 변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에 따라 암세포는 잠들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음식은 암의 최대 동맹이 될 수도 가장 강력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음식들을 의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마시는 우유, 소화 잘 되고 뼈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죠? 그러나 연구 결과 IGF라는 성장 인자가 암세포의 분열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에게는 송아지를 키우기 위한 호르몬이지만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암세포 역시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어온 건강식이 사실은 암세포의 성장 촉진제였던 겁니다. 또 다른 진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달달한 건 기분을 좋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암세포 입장에서는 설탕이 바로 생명줄입니다. 정상세포보다 수십 배 이상 포도당을 소비하는 암세포는 우리가 흰쌀밥이나 빵, 달콤한 음료를 먹는 순간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환자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재발한 분들 대부분이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식단을 조절한 환자들은 훨씬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사들조차 오랫동안 이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의료계에서는 음식과 암은 별개라고 여겼습니다. 수술과 약물, 방사선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수십 배 더 많은 당을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의 의사들이 뒤늦게 눈을 떴습니다. 아, 음식이 단순한 생활 요소가 아니구나. 치료의 연장선상에 있는 중요한 무기구나. 그렇다면 왜 이런 진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품산업과 의료산업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유산업, 가공식품산업은 건강이라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광고를 보십시오.
우유는 성장과 활력의 상징으로, 시리얼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건강식으로 포장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우유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난 시점과 유방암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 설탕 소비가 늘어난 시점과 대장암, 췌장암 발병률이 상승한 시점이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 이런 통계는 화려한 광고 문구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온 상식이 사실은 잘못된 정보였다는 것, 몸에 좋다고 여긴 습관이 사실은 독이 되고 있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암을 불러오는 숨겨진 진짜 원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환자는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사는 반면 어떤 환자는 1년 만에 다시 병원에 오는 걸까요? 단순한 운일까요? 아닙니다. 그 차이는 작은 생활 습관의 누적에서 비롯됩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고 영원히 잠든 채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암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암이 자랄 수 있는 땅을 바꾸는 겁니다. 씨앗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잡초가 무성한 밭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잡초가 자랄 수 없는 밭을 만듭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은 바로 그 밭을 가꾸는 도구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습관 때문에 암세포를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방심은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암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연료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입을 굶기지 않는 한 두 번째 암은 언제든 다시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실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진실을 직시할 용기를 내느냐, 아니면 여전히 편리함과 익숙함 속에 안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선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습관에 더 크게 의존합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길을 걷습니다. 이 익숙함 속에서 안정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 익숙함이 때로는 건강을 해치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러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 들어와 앉으면 그들의 얼굴에는 왜 또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라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늘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별다른 잘못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78세 김모 어르신은 평생 근면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신뢰가 두터웠고 가정에서도 책임감 있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의연하게 치료를 받아냈습니다. 가족 모두가 안도하며 축하하던 순간 그는 다시 병원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재발이 확인된 것입니다. 제가 그분과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매일 아침 드시는 한 잔의 우유와 시리얼, 그리고 간단히 빵으로 때우던 점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습관이 바로 암세포의 연료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대구의 82세 이모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생을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상에 의존하며 살아오셨는데 몇 해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직접 요리를 하기 힘들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처음엔 간단히 먹을 수 있어 고마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은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고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돌려 먹는 습관이 이어지면서 몸속 염증 수치가 계속 높아졌습니다. 몇 달 뒤 결국 재발 소식을 듣게 되셨습니다. 그는 제게 설마 이런 사소한 것들이 원인일까요? 라고 되물었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자신을 떠올리실 겁니다.
아침마다 손자 손녀 때문에 사다 놓는 소시지, 저녁에 간단히 먹는 라면, 목이 마를 때 자주 찾는 생수병. 이런 것들이 내 삶에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내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은 이런 작은 차이에 크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종종 암의 재발이라는 무서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점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좋은 의도로 이런 습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4세 이모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직접 과일 주스를 갈아 드셨습니다. 사과, 바나나, 당근, 케일에 여주까지 넣어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혈당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며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들을 썼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라는 할머니의 물음에 저는 과일 주스 한 잔에 각설탕 15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드려야 했습니다. 의도는 건강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선의조차 때로는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좋은 줄 알고 건강에 이롭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암세포를 위한 연회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진실을 늦게 알게 되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아직 늦지 않았을 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식탁이 당신의 약국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같은 연령대, 같은 치료를 받은 환자라 해도 식탁 위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삶을 이어가고 어떤 분은 몇 년 만에 다시 병원에 들어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생활의 누적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주방에 놓여 있는 것들은 나를 살리는 약인가요? 아니면 암세포를 키우는 독인가요? 오늘 들려드린 김 어르신, 이 할아버지,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바로 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괜찮겠지 라는 방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암은 언제나 작은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소한 습관, 편리함에 의지한 선택, 익숙함 속의 방심이 바로 그 틈입니다. 이 틈을 닫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예방이고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이 사소한 습관들이 실제로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례를 통해 진실을 보았다면 이제는 수치와 연구를 통해 더 분명히 확인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두 번째 암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환자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함께할 때 비로소 더 큰 설득력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실제 의학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과 습관이 어떻게 암과 연결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접하고 나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먼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비교했을 때 암세포는 포도당을 정상세포보다 수배나 더 많이 소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실 발견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생존율과 직결되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당분을 줄이는 식단을 실천한 환자들의 경우 10년 생존율이 90% 이상을 기록했으며 일본 이즈모 암 환자 모임에서는 무려 90%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평균 생존율과 비교했을 때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통계도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설탕 소비량은 3,002kcal였습니다. 그 당시 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3,30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설탕 소비량은 23,716으로 약 7.7배 증가했고 암 발병률은 263명으로 무려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단순히 의학적 추측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통계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유와 유제품의 사례도 있습니다. 1970년 한국인의 연간 우유 소비량은 3.4리터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10만 명당 유방암 환자는 1.8명이었죠. 그런데 2020년에는 우유 소비량이 78.5리터로 급증했고 유방암 환자는 10만 명당 56.2명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3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우유 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 이후 유방암 발병률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치즈와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소비도 대중화되었는데 이는 곧바로 발병률 곡선과 맞물렸습니다. 반면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과 일본의 사례는 대조적입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유제품 소비가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방암 발병률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단순히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식단의 차이가 명백히 건강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튀긴 음식과 트랜스 지방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이 3만 명을 20년간 추적한 결과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한 그룹의 심장병 사망률은 30% 높았고 암 사망률은 25%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 3회 이상 튀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전립선암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1.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치킨 소비량이 1990년 연간 1인당 3.2kg에서 2020년 14.8kg로 4.6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장암 발병률도 2.3배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뚜렷한 인과관계를 시사하는 데이터입니다. 가공육의 위험성은 세계보건기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매일 50kg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햄 2장, 소시지 1개 정도의 양이 바로 그 수치입니다. 한국인의 가공육 소비량은 1980년 0.8kg에서 2020년 8.9kg로 11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대장암 발병률은 4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젊은 층에서 대장암이 늘어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 수치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암은 단순히 유전이나 체질 때문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식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몇십 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드러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않았던 질병들이 오늘날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식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암은 불가항력적인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되돌리는 길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냉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바꾸면 수치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일본 이즈모 모임의 사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통계와 연구가 사실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우리의 몫은 행동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암을 막기 위한 길, 그것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작은 생활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크고 버거운 과제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하나? 평생 좋아하던 음식을 다 끊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은 금세 무너집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걸어오며 배운 것은 변화는 결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선택, 사소한 습관의 전환이 쌓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가공육을 매일 먹던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끊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는 단 하루만 가공육을 빼보세요. 그리고 그 하루를 견딘 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그 작은 성공이 다음 주에는 이틀, 그 다음 주에는 사흘로 이어집니다.
결국 몇 달 뒤에는 가공육이 식탁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람은 완벽을 향해 뛰어오를 수는 없지만 작은 발걸음은 언제든 옮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은 대체입니다. 좋아하던 것을 억지로 끊는 대신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유 대신 두유나 귀리 우유를,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이나 삶은 음식을, 흰쌀밥 대신 현미와 잡곡밥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람의 입맛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지던 현미밥이 어느새 고소하게 다가오고 기름에 튀기지 않은 닭고기가 오히려 담백하게 느껴집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등록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루에 30분 가볍게 걷는 것부터입니다. 동네 공원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의사의 권유로 하루 만보를 걷기 시작했는데 몇 달 만에 혈당과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추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신호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습관 하나,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건강하다는 믿음이 오래도록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하루 16시간의 공복이 몸의 자가 회복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환자들의 암 재발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아침을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손주와 함께 걸으며 운동을 하고 가족끼리 현미밥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가공육을 줄여가는 과정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결속을 만듭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 덕분에 제 몸도 달라지고 가족도 달라졌습니다. 또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당부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한 주에는 가공육을, 다음 주에는 설탕을, 그 다음 주에는 튀긴 음식을 줄여 나가십시오.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꾸면 몸은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반응을 보입니다.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혈당이 내려가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비로소 확신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은 70세, 80세, 심지어 90세가 넘어서도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제주도의 87세 남성 환자는 말기 진단을 받았지만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꾼 뒤 7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강원도의 94세 여성 환자는 4번의 재발 끝에도 올바른 습관으로 5년째 재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결코 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암은 우리에게 큰 공포를 주지만 동시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삶을 다시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오늘 당장 식탁 위에서 소시지 하나를 내려놓는 것, 편의점 도시락 대신 직접 끓인 국 한 그릇을 선택하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 그 작은 발걸음이 2번째 암의 그림자를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곧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암을 부르는 원인과 그것을 끊어내는 방법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삶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교훈을 나눌 시간입니다. 숫자와 연구를 넘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살아온 방식과 마음가짐입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암을 겪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병은 나에게 2번째 인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치료 이후에도 예전처럼 살았다면 다시 재발했을지도 모르지만 생활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서 비로소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든 올바른 습관을 시작한 순간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체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손상된 세포를 교체합니다. 올바른 환경을 주면 이 과정은 늦은 나이에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사느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암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친 선택, 편리함에 기대던 습관, 작은 방심이 결국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선택의 변화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한 끼를 바꾸는 것이 내일 걷는 30분이 결국 내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저는 한 환자분의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80대 초반에 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을 통해 저는 비로소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바쁘게 살면서 가족과의 식사 시간을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함께 앉아 밥을 먹는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병이 주었던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 고통이 남긴 교훈은 오히려 삶을 더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암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살리기도 해치기도 합니다. 암이라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드러난 진실은 단순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실천이 있다면 두 번째 암은 피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암은 무섭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끄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히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희망과 실천이 만날 때 생겨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끊고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가공육을 내려놓을 것인지, 설탕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저녁을 조금 일찍 끝내고 공복 시간을 늘릴 것인지,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어질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더 많은 지혜와 사례를 나누어 드릴 것이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암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눈을 뜨고 화장실로 향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잠결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차가운 바닥을 밟는 그 순간 다시 눕더라도 잠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밤이 더 자주 찾아온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불편한 밤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화라고 하면 주름이나 흰 머리만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수면입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고 새벽마다 깨어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50세 이상, 그 중에서도 60, 70대에 접어들면 야간뇨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지요. 밤에 한 번, 두 번, 어떤 분들은 3번 이상 일어나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귀찮음이 아닙니다. 잠이 끊기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의학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나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대개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치하면 삶의 질은 물론 건강까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2세의 김모 선생님은 늘 활발하게 동네를 걷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분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밤마다 4-5번 화장실을 가면서 낮에는 늘 졸음과 피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외출도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불면과 피로가 우울감으로 이어지자 표정까지 달라지더군요.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잠은 우리 몸의 회복 시간입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며 면역계는 다시 충전됩니다. 그런데 야간요로 인해 수면이 여러 차례 깨지면 이런 회복 과정이 끊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2-3번만 깨도 아침에 전혀 상쾌하지 않지요. 낮 동안 집중력은 떨어지고 심장은 더 빨리 피곤해지고 면역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쯤에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자주 깰까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몸의 깊은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됩니다. 아직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단지 귀찮음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에이, 그냥 참으면 되지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단순히 의학적인 설명만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어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직접 겪은 사례들, 수많은 분들의 경험담,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식과 체험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고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젯밤 3번 이상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 피곤함을 떠올리며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진짜 원인, 그리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이 첫 부분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야간요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오늘 밤이 어제와 다를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행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소프레신이라고 불리는 항인효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서 수분을 다시 흡수해 소변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많이 분비되어 우리가 자는 동안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절해줍니다. 덕분에 젊을 때는 밤새 화장실에 가지 않고 푹 잘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바소프레신 분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낮과 밤의 소변량 차이가 줄어들고 밤에도 계속 방광이 차올라 우리를 깨우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광 자체의 변화입니다. 방광은
고무풍선처럼 늘어났다 줄어들며 소변을 저장합니다. 젊을 때는 탄력이 좋아 많은 양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벽이 두꺼워지거나 섬유화되면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신경이 예민해져 소변이 조금만 차도 강한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덜 들어간 풍선이 작은 압력에도 쉽게 찢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낮보다 밤에 더 자주, 더 강하게 화장실 신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체액, 재분배 현상입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과 체액이 다리 쪽에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나 발이 붓는 경험을 하시는 분도 많지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다시 전신으로, 특히 신장으로 이동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체액이 신장에 몰리면서 소변이 더 많이 생성되고 결국 밤새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남성과 여성에게는 각기 다른 추가 요인들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비대증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가 눌리면서 방광이 자주 수축하고 결과적으로 잦은 배뇨를 유발합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방광과 요도의 점막이 약해지고 방광 근육의 기능도 떨어져 요일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즉, 성별에 따라 원인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나이가 들며 몸이 변한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의학 연구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6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야간요가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에 비해 수면 효율이 30% 낮고 낮 동안 졸음 점수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단순히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면이 자주 끊기면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감염이나 만성질환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는 나이 들면 당연히 밤에 깨는구나 라고 여기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면 대처할 방법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저녁물을 줄이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수를 불러와 혈압이나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요. 중요한 건 몸속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늙어간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 안의 호르몬, 장기, 체액 흐름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를 모르고 그냥 참고만 산다면 불편함은 커지고 건강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원인을 알면 단순히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삶의 질을 바꿀 작은 실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바로 이 원인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그러나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쇠는 아마 여러분의 주방 어디엔가 이미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왜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지 몸속의 변화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귀찮고 잠이 끊기니 불편하다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야간요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선 심각한 건강 위협 요소입니다. 첫째, 수면의 질이 무너집니다. 수면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깊은 잠, 즉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통해 뇌와 몸은 회복합니다. 그런데 밤에 2-3번, 심한 분은 4-5번 일어난다면 이 회복 주기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잠들 때마다 얕은 수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니 뇌가 깊은 단계로 내려갈 기회를 잃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밤에 3번 이상 깨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20% 낮았다고 합니다. 둘째, 낮 동안의 피로가 극심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하지 않다는 느낌, 점심시간 이후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수면이 중간에 끊기면 체내 에너지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하루 종일 무기력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피로는 쉽게 쌓여 만성화됩니다. 결국 활동량이 줄고 활동이 줄면 다시 밤에 수면이 더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야간요로 인해 어두운 밤에 여러 번 일어나면서 낙상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국내 노인병원 응급실 통계에 따르면 밤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다치는 비율이 전체 노인 낙상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골반이나 대퇴골 골절은 회복이 어렵고 노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번 넘어져 수술을 받으면 그 후로는 걷는 것 자체가 두려워져 활동 방향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정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깨져 우울감과 불안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은 수면 장애를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야간요가 심한 분들도 우울감과 짜증,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마다 제대로 자지 못하니 사는 게 힘들다라는 말,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다섯째, 장기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잘 걸리고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한 해외 연구에서는 야간요가 있는 고령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5년 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밤마다 화장실 가는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경고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한 노부부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전립선 문제로 밤마다 5번 이상 깼고 아내는 그때마다 함께 깨서 간호하느라 피곤했습니다. 결국 두 분 모두 낮에 늘 지쳐있고 대화도 줄고 생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데 잠을 잘 못 자니까 같이 웃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가장 힘들다.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약을 먹으면 될까? 병원에만 의존해야 할까? 물론 의료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습관과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의외의 열쇠가 등장합니다. 흔히 간식으로만 생각했던 한 과일이 사실은 우리의 밤을 되살려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여러분께 조금 놀랍고 동시에 희망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해법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주 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불편을 줄이고 다시 숙면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의외로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흔히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노란 과일,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사실 그 속에는 우리 몸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영양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여겨볼 것은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칼륨은 세포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 근육과 신경의 흥분을 조절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자연의 진정제라고 불립니다.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소변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해 조금만 차도 요일을 느끼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미네랄은 그 긴장을 완화해 방광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섭취가 배뇨 횟수를 줄이고 수면 시간을 늘리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 바나나는 소화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밤에 수박이나 참외처럼 수분 많은 과일을 먹으면 소변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수분 함량이 적당하고 소화 흡수가 원활해 방광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당분과 식이섬유가 몸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공급하며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기분을 안정시켜줍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줄어드는 문제를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간접적으로 보완해주는 셈입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도 바나나를 포함한 트립토판 풍부 식품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시간이 길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심장과 신경계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장의 박동을 안정시켜줍니다. 심장이 편안해야 숙면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해 긴장된 마음을 풀어줍니다. 어르신들이 밤마다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을 달래는데 안성맞춤인 과일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먹으면 소화와 흡수 과정을 거쳐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딱 맞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밤 9시 심시, 잠자리에 드는 시점에 멜라토닌 수치가 충분히 올라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끝나지 않아 위에 부담을 주거나 혈당이 갑자기 올라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섭취량은 중간 크기의 잘 익은 바나나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과 소화하기 어려운 저항성 전분이 많아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잘 익은 바나나는 당분과 영양소가 활성화되어 흡수가 잘 되지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바나나를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유와 함께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칼슘이 트립토판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에게는 소화 불량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소량 곁들이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아몬드 역시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해 바나나와 시너지 효과를 내 숙면을 돕습니다. 이쯤에서 한 어르신의 실제 경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68세의 이모 여사님은 밤마다 3번 이상 화장실을 가면서 깊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바나나의 효능을 접하고 저녁마다 1개씩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2주차부터는 밤에 1번 정도만 깨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함을 느낀 게 가장 놀라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저녁 바나나를 적극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나나는 단순히 달고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몸의 복잡한 생리작용을 부드럽게 조율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2주 이상은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1달 정도 지나면 어느 순간 밤이 달라졌다는 걸 직접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도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 트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라는 열쇠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생활 속의 몇 가지 습관까지 함께 바꿔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질 이야기는 실제 경험담과 생활 습관 조절을 통해 더욱 현실적인 해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나나의 과학적 효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양소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어떤 습관이 함께 바뀌었을 때 더 큰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경험과 생활 속 지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4세 남성인 박모 어르신은 은퇴 후 시골에서 생활하시며 농사일을 도우셨습니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밤마다 3번 이상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늘 피곤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드니 당연하지라며 참고 지내셨지만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다 넘어져 크게 다칠 뻔한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후 저녁마다 바나나 1개와 아몬드 몇 알을 습관적으로 드시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2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텃밭으로 걸어 나갈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사례는 단순히 바나나 덕분만은 아닙니다. 어르신은 동시에 저녁 식단을 크게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짭짤한 젓갈이나 매운 찌개를 즐기셨는데 밤에 갈증이 심해져 물을 많이 마시다 보니 야간뇨가 더 심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담백한 국과 나물, 구운 생선 위주로 바꾸고 수분 섭취는 주로 낮에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나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큰 개선을 가져온 것이지요. 의학적인 수치로도 확인해 볼까요? 미국 수면재단 National Sleep Foundation의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5시간으로 젊은 층보다 약 1시간 이상 짧습니다. 그러나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가벼운 식사와 숙면을 돕는 음식을 섭취한 그룹은 평균 7.5시간까지 수면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잘 잤다는 느낌을 넘어서 면역력, 기억력,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또 다른 한 여성의 경험담을 기억합니다. 69세의 최모 여사님은 폐경 이후부터 수면 장애가 심해져 늘 피곤을 호소하셨습니다. 밤마다 2-3번 화장실을 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다시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게 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바나나 섭취와 함께 저녁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20분 정도 가볍게 걷고 돌아와서 바나나 1개를 드셨습니다. 그 결과 2달이 채 안 되어 밤에 한 번만 깨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손주들과 뛰어노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어도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걸 바나나와 산책이 알려줬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든 단일한 요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강력한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녁 늦게 과일을 과도하게 먹거나 카페인 음료를 즐기면서 바나나만 의지한다면 만족스러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시간에 바나나를 먹고 저녁은 가볍게, 수분은 낮에 충분히 섭취하며 잠들기 전에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습관까지 더한다면 야간뇨는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시도하다가 별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몸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고 신경계가 안정되며 방광 근육이 회복하는 데에는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실제로 장기적인 연구에서도 꾸준히 4주 이상 실천한 사람에게서 수면의 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담에는 늘 개인차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큰 변화를 느끼지만 어떤 분은 몇 달이 지나야 차이를 체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고 내 몸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사례와 수치들을 통해 확신이 생기셨을 겁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건강한 밤을 되찾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선택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 답은 곧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간요의 원인, 그것이 삶에 미치는 파급 효과, 그리고 바나나라는 의외의 해답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창한 방법이나 비싼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일 저녁 바나나 한 개라는 단순한 습관이 삶의 질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낮에 활력이 돌아오며 웃음이 다시 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꾸준함의 힘입니다. 어떤 변화든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2주, 4주, 때로는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어간다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바나나와 함께 생활 습관을 조금씩 다듬어 가다 보면 언젠가 밤이 달라졌다는 걸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엔 3번씩 깨던 내가 이제는 한 번만 일어나네 라는 경험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야간요는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와 자녀, 함께 사는 가족들이 매번 함께 깨고 함께 피로를 나눕니다. 그래서 나의 숙면은 곧 가족의 행복과도 직결됩니다. 바나나 하나가 단순히 내 몸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의 하루를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교훈은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것입니다. 이미 병원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작은 생활 개선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 섭취, 저녁 식단 조절, 카페인 음료 줄이기, 규칙적인 산책과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습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방적 습관은 단순히 야간요만이 아니라 혈압, 혈당,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삶의 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의 가치는 더욱 소중합니다. 잠을 설치며 보내는 밤이 아니라 편안히 눈을 감고 깊은 꿈을 꾸는 밤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질입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고 가족과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바나나 한 개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체감하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 어르신, 가족, 친구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눌 때 우리 모두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어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내일을 바꾸고 내일의 삶이 다시 웃음을 되찾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밤마다 화장실 걱정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0세의 선택, 그것은 단순한 은퇴냐 아니면 새로운 출발이냐 하는 갈림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60대에도 계속 일을 하면 치매 위험이 무려 35% 낮아지고 우울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사실을요. 이 수치만 들어도 귀가 솔깃해지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흔히 60세를 인생의 마침표처럼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고생했으니 이제는 누려야 한다. 이제는 쉬어야 한다. 이런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오고 갑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과연 행복한 노후로 이어질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극적으로 갈라집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한 남성은 대기업에서 35년간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받아두었고 연금도 어느 정도 있었기에 이제는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안양의 한 여성은 간호사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잠시 쉬었지만 뭔가 허전하다는 마음에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5년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은퇴한 분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늦잠도 자고 하고 싶던 여행도 다니고 오랜 취미인 골프도 즐겼습니다. 그러나 1년, 2년이 지나자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고, 눈을 떠도 할 일이 없다고, 심지어는 누구와 이야기할 기회조차 줄어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즐겁던 여행은 어느새 귀찮음으로 바뀌었고 친구들과의 골프 약속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기억력도 약해지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시 일을 시작한 여성은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젊은 직원들과 교류하면서 매일 새로운 자극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니 하루가 바쁘고 총실했고 몸은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그 피곤함은 활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자부심은 단순한 돈 이상의 보람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나이에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선택 하나가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60세가 되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단순히 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이미 60대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고 이제 곧 다가올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유와 쉼이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편안함이 5년 뒤, 10년 뒤에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은퇴 직후의 행복은 길지 않습니다. 목적과 리듬이 사라지면 허무와 공허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처음엔 낯설고 피곤해도 곧 활력이 되고 삶을 다시 밝히는 불꽃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 차이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완전 은퇴를 선택한 분들이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간다 라고 하시는 반면 일을 이어가는 분들은 요즘은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라다 라고 웃으십니다. 같은 시간, 같은 나이,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삶. 이것이 바로 60세의 갈림길이 주는 놀라운 대비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대는 오히려 새로운 20년의 출발선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지금, 이 20년을 어떻게 보낼지가 바로 내 행복과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일을 하라, 쉬어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의미 있게 이어갈 것인가 라는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도 아마 스스로에게 묻게 되실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을까? 만약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 그리고 앞서간 이들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길이 내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멈추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선택이 10년 후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면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은 것 같지만 은퇴 후 삶에서는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단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기서 저는 실제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도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겹쳐 보일지도 모릅니다. 서울 송파구의 이철수 씨, 그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60세에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바쁘게 달렸고 언제나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던 날 그는 드디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배우지 못했던 골프도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하루가 끝없이 길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있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반복되자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왜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 안양의 박미숙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간호사로 30년을 일하고 명예퇴직을 한 후 2년 정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요양원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용돈벌이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르신들과 대화하며 얻는 따뜻한 교감, 젊은 동료들과 나누는 웃음,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모 어르신은 평생을 중소기업 사장으로 바쁘게 살다가 63세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전남 순천으로 내려가 조용한 시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자연 속에서 살면서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택배기사가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될 정도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대전의 김영순 씨는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다가 62세에 제과제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월급을 받아봤다라며 얼마나 행복한지 말했습니다. 빵집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던 그녀에게 커다란 의미였습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으로도 건강 상태로도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다른 선택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극적으로 갈라졌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완전한 은퇴를 택한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졌고 반대로 일을 이어간 사람은 활력을 찾았습니다. 삶의 리듬은 달라졌고 건강과 정신 상태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단순히 성격 차이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일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인지, 누구와 어울릴 것인지, 이런 작은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5년, 10년 후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례들을 직접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쉬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일을 이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은 처음엔 힘들어 보여도 결국 삶을 더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퇴의 이미지, 즉 여행과 여가, 자유와 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목적 없는 자유는 곧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일을 이어간 사람들은 건강에도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생활 리듬이 규칙적으로 유지되니 체력도 좋아졌고 뇌를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직도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이 그들의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활기찬 웃음, 바쁜 하루를 즐기는 표정,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만족감.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할 때 단순히 쉼만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일을 통해 활력을 얻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2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과학적으로도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 활력이 넘치고 또 어떤 사람은 급격히 무기력해질까요? 그 차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일을 이어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수치로 보면 더 놀라운데 일을 계속한 그룹은 근감소증 발생률이 40% 낮았고 치매 위험은 35% 감소했으며 우울증 발생률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삶의 리듬과 목적의식입니다. 인간은 본래 일정한 주기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며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와 몸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모든 일정이 사라지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곧 허무감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일을 계속하면 비록 바쁘고 피곤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만날 사람, 해결할 과제, 달성할 목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삶은 활력을 얻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뇌의 자극입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라는 원칙이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곧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대화, 새로운 기술 습득, all of this는 뇌세포를 자극하여 신경망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했던 박미숙 씨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의료기기를 배우고 다양한 성격의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젊은 동료들의 문화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뇌에게는 신선한 자극이었고 덕분에 기억력과 판단력이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반면 은퇴 후 아무런 자극 없이 반복되는 생활에 갇힌 사람은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정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일을 완전히 그만두면 만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가족을 제외하면 대화 상대가 거의 없어지고 외로움과 고립이 찾아옵니다. 이 고립은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일을 이어가는 사람은 동료, 고객, 학생 혹은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연결됩니다. 그 속에서 웃음이 생기고 대화가 이어지고 소속감이 회복됩니다. 이 작은 연결이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제적 안정감입니다. 60대 이후의 경제적 불안은 많은 노인들이 겪는 큰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게다가 지금의 추가 소득은 70대나 80대, 정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대비가 됩니다. 경제적 완충 장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후는 훨씬 더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이 네 가지 이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감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한 마음은 사회적 관계를 즐길 수 있게 하며, 그 과정에서 뇌는 자극을 받고 규칙적인 일상이 유지되니 건강이 강화됩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가 모두 무너지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경제적 불안이 우울감을 키우고 사회적 고립이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며 무기력한 생활이 건강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과정을 수많은 사례에서 목격했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이제야 진짜 자유다 라고 말했지만 3년이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고 외롭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은퇴 후 작은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덕분에 더 건강해졌다 라고 웃으셨습니다. 같은 5년, 같은 나이, 그러나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다른 결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리듬, 뇌의 건강, 사회적 관계, 경제적 안정이라는 네 가지 축을 유지할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분명합니다. 쉬고만 있으면 이 네 가지가 모두 무너지고 적절히 일을 이어가면 네 가지가 모두 강화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뇌 건강, 체력,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적 안정이 모두 연결된 문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작은 일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순한 과학적 이유를 넘어서 왜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힘인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에서 일은 존재 그 자체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나는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감각이 있어야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와 직장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목표와 역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이 모든 역할이 사라지면 마치 인생에서 자신의 자리가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한 60대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명예퇴직 후 처음에는 편안함을 즐겼지만 곧 마음이 허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세대 간 교류를 경험하니 매일이 활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의 진짜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60대 여성은 손님들이 오늘도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내가 직접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은 눈부신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도 강해졌습니다. 단순한 시급 이상의 의미, 바로 존재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소규모 카페에서 일하며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고, 누군가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즐거움을 얻습니다. 어떤 이는 재능을 살려 그림을 가르치고, 또 다른 이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라는 감각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연결될 때 훨씬 더 건강합니다. 친구나 동료와의 대화, 고객과의 인사, 이 모든 사소한 순간이 외로움을 막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은 새로운 학습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른 세대의 문화를 접하며 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강력한 자극제가 됩니다. 일 속의 작은 도전과 성취는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돈이 충분하니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 결국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큰 돈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경험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저 역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의미를 원합니다.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와 역할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이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바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에 자신만의 목적을 새롭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단순히 편안한 쉼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일까요?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쉼만으로는 의미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든 새로운 역할이든 그것이 삶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회와 연결되며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지위보다도 이 감각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통해 나만의 의미를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60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빛깔로 바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실제로 어떤 일을 선택하면 좋을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60대 이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처럼 풀타임으로 치열하게 일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일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실제로 여러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사례를 통해 그 길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사 출신이었던 한 분은 은퇴 후 지역 문화센터에서 평생교육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 2회 강의를 하면서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전하는데 단순한 강의료보다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교단에 설 때와 같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요리를 좋아해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매일 정성껏 만든 음식을 손님에게 건네며 받는 맛있어요 라는 한마디가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수익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 순간의 행복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플랫폼이 잘 발달되어 있어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뜨개질을 취미로 즐기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는 내 취미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니 놀랍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요즘 주목받는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유튜브와 블로그 같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한 목수 출신 어르신은 은퇴 후 DIY 목공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에게 알려주듯 친근하게 설명하는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고 수익도 생겼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기술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은 펫시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돌보며 집에서만 지내던 시간을 사회와 연결되는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이 일은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없으면서도 사회적 교류와 경제적 보람을 동시에 줍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큰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4시간, 주 3일 정도만 시작해 보십시오. 몸이 힘들지 않으면서도 삶의 리듬을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피로는 최소화하면서 활력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식으로 일하며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의 지지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좀 쉬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돈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이야. 의사도 활동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했어 라고 설명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부모님의 선택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정부와 사회의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 일자리 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원하는 분들은 신중년 창업지원센터에서 교육부터 자금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도 60세 이상 전용 채용 정보가 많아졌습니다. 기회를 찾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선택지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일은 돈벌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도구입니다.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의미를 느낄 수 있으며 나를 성장시키는 활동이라면 그 자체가 보석 같은 노후의 자산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만약 내일 당장 하루 4시간, 주 3일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작은 대답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나누려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60대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시대에
60대는 여전히 20년 이상이 남아있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러나 그 20년이 활력과 의미로 채워질지 아니면 외로움과 무기력으로 흐를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면서 뚜렷한 패턴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쉼을 택한 분들은 처음에는 행복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너졌습니다. 체력은 빠르게 떨어지고 대화 상대가 줄어들며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이어간 분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있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길은 5년, 10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를 이어간 사람들은 근육 감소율이 낮았고 치매 위험도 줄었으며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절반 이하였습니다. 단순히 체력과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감과 사회적 관계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삶의 리듬을 유지하고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적절한 수입까지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의 4가지 선물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쉼조차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이어가며 삶의 의미를 채워야 합니다. 쉼을 택한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쉼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둘째, 5년 후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고 계십니까? 셋째,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사색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대의 선택이 70대와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건강, 뇌 기능, 인간관계, 경제적 여유, 이 4가지 지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작은 결심과 행동이 쌓여 5년 후의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0대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2번째 전성기를 열 수 있는 최고의 시점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의미와 보람, 그리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작은 일이든 새로운 도전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번 주에 단 한 가지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하루 4시간, 주 3일의 원칙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를 찾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줄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선택 또는 이미 경험한 노후의 길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의미와 활력을 더해줄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